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현직 간부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이 다음 달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시기를 직접 밝힌 건 처음으로 미군 감시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투기 논란이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7월 중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6년 2개월 만에 체류제 캡사이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레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이 허용될 것으로 보였던 소아 환자는 상담만 가능해졌습니다. 아빠 찬스. 처음엔 2건인 줄 알았는데 6건으로 늘었고 오늘은 더 늘었죠.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그 짧은 시간에 의심 사례가 5건 더 추가돼 총 11건이나 된 겁니다. 시험 전부터 채용될 사람을 미리 내정해놨다는 의혹도 나왔죠.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긴급 회의를 갖고 논란 이후 처음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전 직원 전수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서야 말입니다. 첫 소식 노태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충북 선관위의 2018년 경력 채용 계획 내부 문건입니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인적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채용 계획을 짤 때부터 내정됐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송 차장의 자녀는 앞서 공고 없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비다수인 대상으로 임용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 5급 이상 자체 조사에서는 기존 6건 외에 적어도 5건 이상이 특혜 채용 의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관위의 경력 채용은 2018년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공개 채용은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는 가운데 긴급회의를 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관련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서 제안한 전수조사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 아빠 찬스 의혹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외부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선관위는 사실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 돼 있고 선관위원장도 관행대로 그동안 쭉 현직 대법관이 맡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죠. 국민권익위원회도 전현희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 중이며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방금 들으신 대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전 위원장은 셀프 조사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겠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선관위를 향해선 합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요청이 있으면은 권익위의 단독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이 실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셀프 조사보다는 이러한 객관적인 선관위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만큼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협조하라며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겁니다. 전 위원장은 선관위 협조로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요청한다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권익위원장과
현 정권에서 임명한 부위원장이 동시에 조사를 하거나 조사에서 빠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쇄신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지금까지의 선관위 채용 의혹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사건의 발단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범석 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됐다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면접관에게 만점 또는 고득점을 받았다. 이게 특혜 의혹의 핵심인데요. 네. 논란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4급과 5급 직원의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특혜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지난 25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권익위와의 합동조사를 시사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선관위는 1년 예산만 4천억 원에 이르고 직원만 3천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네.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인에게도 위축되지 않는 권력을 가진 셈입니다. 정치적 독립기구라는 명목하에 폐쇄적 운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등 여러 의혹이 나오면서 상당한 수세에 몰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아닌 권익위 전수조사를 택한 것도 논란입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 감사는 법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부패 방지 관련 조항에 따라 채용 의혹의 한정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권익위는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권익위 관계자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긴 그쪽에서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네. 여권에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이분에 대해서 지금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일 감사 결과와 함께 선관위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서퇴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 대국민 사과만 한다면 이번 사퇴와는 무관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자체 조사를 한다는 하는 형태로 할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 되겠다 싶습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환골 탈퇴한 형태의 대대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야권은 이번 사태가 노 선관위원장의 임기 이전의 일이라고 엄호에 나섰는데요. 만약 향후 특혜 채용이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추적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인 어제 발사가 임박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로켓을 장착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바짝 붙은 겁니다. 북한의 군부 2인자 리병철은 한미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발사 계획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발사가 정말 임박한 것 같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입니다. 가로 30m, 세로 20m인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에 밀착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쪽으로 약 140m 이동한 겁니다. 또 다른 발사장 역시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조립 건물은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정황은 지난 2016년 광명성 로켓 발사 이후 처음 포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주 발사체를 이동시키는 시설 안에 우주 발사체가 있다면 지금은 발사대에 미사일을 직립시키는 그 과정일 가능성이 북한은 오늘 오전 군 수뇌부 입장을 통해 정찰 위성 발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군서열 2위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군사정찰 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정찰 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 무력을 실시간 추적, 감시, 판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한미의 군사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의 목적은 미국 감시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미국의 반응 혹시 나왔습니까?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보한 이후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새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정찰 위성의 목적, 앞서 전해드리신 대로 미국 감시라는 리병철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구체적 대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어제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발사가 임박한 만큼 오늘 백악관에서 대변인을 통한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발사체는 위성을 포함해 그 성격과 상관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로켓,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같고 핵 개발을 진행 중인 북한이 이 로켓을 얼마든지 운반체로 사용할 수 있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반도를 언급했던데 북한의 도발 징후와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제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설에서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의 불길 속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힘을 받다며 과거 사례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ee it in the troops still standing sentinel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rving peace side by side with their allies. 결국 러시아와 맞서는 나토 동맹, 북한과 대치 중인 한반도,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군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세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민주당, 모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죠. 아울러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출석시키기로 하고 이에 불응하면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여야 국회 윤리특별위원들은 일단 빠른 징계 마무리에 합의했습니다. 최장 60일까지 걸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제출 기한을 한 달로 줄인 겁니다. 다만 더 줄이자는 여당과 신중한 야당 사이 입장차도 엿보였습니다. 기간을 좀 많이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0일 정도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좀 주고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기간을 줄이게 되면 윤리자문에서 의견 없음으로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서 김 의원을 직접 윤리위에 출석시키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김 의원에 대해 징계한다면 최저 경고에서 최고 제명까지 4가지 중에 내려지는데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예정대로면 7월쯤 국회에서 징계 여부가 확정될 전망인데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일주일여 만에 지역 사무실에서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갈등,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고 있죠. 비명계는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지만 친명계에선 오히려 이 당원들의 권한을 더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에 BTS의 팬들, 아미까지 소환됐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 기자회견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공격 대상이 된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 지난 25일 당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면담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실이 나서 양 위원장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 민주당은 위로를 위한 개인적인 만남이었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대표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이어진 겁니다. 친명 성향의 당내 모임 민주당 혁신행동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강성 지지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면직됐습니다. 후임으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다음 달 임기가 또 만료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면직 이유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감독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외에도 형법 조항 4가지를 들어 한 위원장의 잘못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한소송하고 그리고 재정정리 직전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등 윤 대통령의 방송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바로 임기를 이어가도록 인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중량감 있는 변호사 출신 등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이루어집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영장에는 경쟁 캠프가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받고 돈봉투를 뿌렸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럼 돈봉투가 더 있다는 걸까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5월 26일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라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 반발했고 이 의원도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에게 청구된 영장도 입장문과 함께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2021년 5월 치러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의원들에 대한 현금 제공을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다만 경쟁후보 캠프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데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 권익위원회 얘기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선관위와 코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휴일인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갑자기 오늘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린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아마 공정성 의혹 때문에 가상자산 저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전현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2인자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조사 발표에 대해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례는 일단 없고요. 그 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논의도 안 됐는데 혼자서 이만큼 전 국가적인 중요 이슈를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게 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전 위원장은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물론 뭐 공정성 의혹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들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의 가능성이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측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자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본인도 같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야, 지금 완전히 팽팽합니다. 어쨌든 전 위원장을 보는 여당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국민의 권익이 아닌 민주당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돼도 권익위가 침묵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공공기관장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역시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쇼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며 전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제원만 선출. 장제원 의원이면 국민의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네. 오늘 장제원 의원은 여당 몫인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야당 몫으로 정해졌던 교육위, 행안위,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공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죠? 민주당 안에선 교육위는 박홍근, 행안위에는 정청래, 보건복지위에는 한정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의원은 전 원내대표, 정 의원은 현 최고위원, 한 의원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를 이미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쇄신의 방안으로 기득권 내려놓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과 쇄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선정을 할 겁니다. 다만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꺾이지 않고 여러분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시끌시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초본과 부동산 등기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의 집과 MBC 사옥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사옥은 MBC 측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한 장관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사안이라며 경찰이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모 기자의 주거지와 M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임 기자가 근무 중인 MBC 보도국내 경제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로 1시간 이상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 사안을 갖고 공영방송 MBC의 보도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것이 MBC 주장이시고요. 네. 영장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MBC 관계자들과 함께 MBC 취재기자의 책상에서 압수대상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3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또 한 장관의 청문회 관련 자료인 주민등록 초본 등이 보관됐던 국회 사무처 의안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노조는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고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찰이 검사 출신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라 불리는 양분남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업자들의 수사 무마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인데 양 위원장은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자들의 사건을 수임한 양분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양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이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경찰은 총 2억 8천만 원의 수임료 가운데 양 위원장에게 건네진 9,900만 원이 정상 수임료가 아닌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례 조사했는데 10일엔 같은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관계자 A씨와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함께 A씨 모두 구속의 필요성과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했다며 다시 한번 수사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내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내일 이게 사용된다면 6년 만입니다. 집회 참석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밝히면서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집회가 열린 곳에 하얀색 물이 흥건합니다. 합성 캡사이신을 섞은 건데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2만여 명이 참석 예정인 민주노총 집회를 앞두고 열린 상황 점검 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제 후유증이 남는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될 거고 연구를 하고 신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갖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제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경찰이 위법이라고 본 서울노동청 앞 집회가 아닌 용산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용산 집회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가 노동부 집회에 있었고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법치입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집회를 앞두고 경찰과 민주노총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얼마 전 건물에서 추락한 여중생이 입원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엔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중환자가 2시간 동안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기 남부권역 11개 병원에서 모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고 해 100km나 떨어진 경기 북부까지 가야 했지만 도착 15분 전에 숨졌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건너던 남성을 향해 하얀 승용차 한 대가 후진을 합니다. 행인이 손짓하며 막아보지만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운전자는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길에 쓰러진 남성에게 2차 충격까지 가해집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10분 만에 이곳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구급차에 옮긴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대는 쓰러진 70대 남성을 곧바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부족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대형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경기 남부권 11개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병원 전화를 해보면 수용할 수 없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송 중간에 용인의 한 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긴 했지만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결국 사고 현장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경기 북부로 가야 했습니다. 기상 문제로 헬기 이송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새벽 2시 반쯤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고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더는 키울 수가 없어서 사설보호소인 신종 펫샵에 맡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잘 키워주겠다면서 수백만 원씩 받아놓고는 굶기고 때리고 죽여서 땅에 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 2마리를 1,000만 원 이상 내고 맡긴 이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삽으로 땅을 파자 개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인근을 파헤쳤더니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 69구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나선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사설보호소인 신종 펫숍 2곳에 충격적인 만행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2년 전부터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락사 없는 보호소나 무료 파양 등의 문구로 홍보해왔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면 수십만 원의 출장비를 선입금 받고 보호자를 만나면 수백만 원의 파양비를 요구했습니다. 무료가 아니냐고 따지면 오히려 동물이 크다 혹은 말을 안 들어 훈련비가 들어간다 등의 갖가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한 보호자는 개 2마리를 맡기는데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반려동물들을 보호소에 두지 않고 동물 처리업자들에게 마리당 10여만 원을 주고 넘겼습니다. 업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반려동물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안매장했는데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사체만 118구입니다. 위에서 내용물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서 굶기고 때리고 생매장에서 죽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신종 펫숍 대표와 직원, 동물처리업자들을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얘네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취재진이 방문한 한 고추밭 주인의 말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외국인 근로자들 얘기인데요. 하지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딱 5개월. 너무 짧다는 호소에 정부가 이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군의 한 고추밭. 길게 늘어선 밭이랑 사이로 고추순을 솎아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입니다.
지역 농협과 계약을 맺고 올해 4월에 입국해 농사일을 돕고 있는 필리핀인들입니다. Opportunity to thank Korean government for having this kind of opportunity for us Filipinos to experience and work. 고추나 옥수수 같이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의 경우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안 하려고 들어. 그 사람들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인력이 없다고. 농사 짓는 인력은 없어. 하지만 현행 제도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개월에 불과합니다. 한 해 농사를 돕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로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까지도 소급 적용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계절 근로 사업 규모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최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은 중국 교포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동남아 국가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정부는 7월쯤 제도를 확정해 서울에서 수십 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싱가포르같이 월 6, 70만 원대, 아니 100만 원 미만 자체는 힘들 듯합니다. 왜 우리는 못한다는 걸까요? 박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으로 꼽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서울시는 첫 합동회의를 열고 외국 사례와 비자 등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별다른 자격 없이도 3년에서 5년간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롤모델로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 입주 형태인 싱가포르보다 국제 노동 기준을 준용하고 출퇴근 형태가 많은 일본이 가깝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본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E9 네, 비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가능성을 좀 다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죠. 임금과 관련해 일각에서 월 100만 원 미만을 언급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올해 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 원이 넘어 소위 가격 경쟁력이 없더라도 이들만 최저임금을 배제할 근거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의 이탈을 막으려면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제도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 도입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정부는 7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100명 미만 소규모로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전화나 화상을 통해 시행되어 온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30%나 높게 책정되고 소아과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소아 환자는 주간뿐 아니라 평일 야간,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 휴일 모두 비대면 초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급할 때는 진료가 아닌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약 처방은 못 받는다고 하네요. 전남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전문의가 화상전화로 환자와 상담합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남아있을 거예요. 굳이 파낼 필요 없잖아요. 이 같은 비대면 진료가 모레부터 시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바뀝니다.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초진이더라도 저녁 6시 이후 야간과 휴일, 공휴일에 한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방전은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소아 청소년은 반드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못 박은 의사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건데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록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진자나 희귀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에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면서 향후 건보 재정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입장이 엇갈려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가짜 비아그라 팔았다고 소비자들이 전화 폭탄을 돌렸나 보죠? 그건 아니고요. 영상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하철 화장실 같은데 칸을 돌면서 명함을 수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지하철에 많이 뿌려지고 있나요?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다 있다고. 거의. 자, 저게 비아그라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저 전단지를 보고 직접 전화해서 구매해 보기도 합니다. 저렇게. 네. 그리고 진짜 제품과 성분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구매한 제품인데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가짜입니다. 국내에서는 박스 포장으로만 출시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시면은 육안으로 정품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네, 저도 저런 전단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짜였군요. 네. 거짓 광고를 불법으로 한 거네요. 예, 더 큰 문제 뭐냐면요. 이 성분 함량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서울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역사에서 수거한 전단지 전화번호로 연속 발신을 해가지고 이 판매상이 통화 불능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소비자가 판매상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판매원들 잡히면 처벌이 어떻게 되죠? 자, 약사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집니다. 네, 불법 판매자들 전화폭탄 시달리지 말고 또 잡혀서 처벌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 켜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길 걷다가 머리 부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 발 한 절반 정도 크기는 돼 보이거든요. 네.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자, 영상으로 나올 텐데요. 네. 자, 인도와 맞닿아 있는 건물인데 중학교 체육관입니다. 학교요. 네. 자, 보면 페인트 벗겨지고 외벽 군데군데 깨져 있습니다. 저기서 콘크리트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잔해 대여섯 조각이 한꺼번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쿵 떨어지고 좀 있다 한 번 더 뜨끔한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얇은 모자를 쓴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다. 이렇게 피해자 증언 나왔습니다. 네. 거의 매일 가요. 하루에 몇 번씩 갈 수도 있고 두 번도 가고. 시장은 이 길밖에 없어요. 난. 예, 아찔하죠. 죽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자, 좀 더 보면은 거기다가 좀 그물망 같은 거라도 좀 해놓으면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 조치가 좀 허술해 보이긴 하죠. 예. 낙하물 사고 이후 출입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하지만 통로 한쪽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여서 추가 사고가 우려됩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은 저게 철거나 보수 계획 따로 없나요? 이게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학교 측은 서울시 교육청 권고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 안전 진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벽 공사는 몇 번 했겠죠. 비, 바람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또 부식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구청과 협의해서 임시 통행로도 정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이 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학교들도 노후 건물들 많을 겁니다. 관리를 이참에 전체적으로 좀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욕해서 형량을 더 받았나 보죠? 맞습니다. 네, 설명해 설명을 주시죠. 한번 드릴게요. 자, 지난해 9월 A씨가 자기가 마약을 했다 이러면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합니다. 네. 근데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징역을 한 차례 살았던 사람이고요. 마약 재범은 엄격하게 처벌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는데요. A씨는 아니 내가 자수했는데도 형이 이렇게 무겁냐면서 항소를 했고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욕했다가 4개월 괘씸죄라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형이 확정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폭발을 했는데요. 자, 보면 한국법이 X 같다. 그리고 다른 욕설도 보이죠. 이런 심한 욕설을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내뱉은 거죠. 무슨 욕인지 짐작은 갑니다. 네, 심하네요. 법정문 나가기 전까진 재판관 절대 존중하게 돼 있는데 그렇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법정 모욕 혐의로 또다시 추가로 기소가 됩니다. A씨에게 재판부는 모욕감과 당혹감을 느꼈고 향후 재판 진행에도 심리 물리적 지장을 미쳤다면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내립니다. 네, 1년 2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감옥 가게 된 사연 봤습니다. 자수를 결심한 용기가 빛이 발했네요. 그런 셈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 여파로 공항이 폐쇄돼 괌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어젯밤부터 속속 귀국하고 있죠. 오늘까지 2,500명이 들어왔는데 관광객들은 만세를 부를 정도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괌에서 여행객들을 태운 국적기가 속속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부부터 대가족까지 차례차례 입국장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너무 기뻐요. 박수요. 만세를 불렀어요. 공항에서 애타게 가족을 기다린 이들도 안도의 한숨을 돌렸고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연락이 잘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게 제일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죠. 고립된 일주일 동안 가족처럼 도와줬던 현지 교포들의 따뜻함도 회상합니다. 렌트카 해주시는 분이 공항까지 무료로 막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음식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괌에서 국내로 들어온 항공편은 14편. 지금까지 고립된 관광객 2,50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비행기편이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온 거입니다. 남한 관광객들은 내일 들어오는 10대의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일정은 내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 무덥고 습했죠. 기온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습한 공기 탓에 더 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고온다습한 남풍이 한반도로 몰아치면서 후텁지근할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공원. 나무 그늘마다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더워서 이게 그늘 찾아서 왔는데 그래도 막 땀이 엄청 나는데요. 좀 습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그늘 밖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감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5월 말인데 많이 덥고 습해서 좀 장마 때나 느낄 수 있는 습한 기분이어서 많이 찝찝하고.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른 가운데 습도까지 60%까지 치솟으며 체감 온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평소보다 3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인데 그동안 볕이 강해 더웠던 더위가 점차 습도까지 높은 찜통더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남풍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중부 남부 내륙에서 유입된 온난 수분한 공기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높은 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덥고 습하고 이젠 정말 에어컨의 계절이 왔지만 오른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에 선뜻 손이 안 가죠. 바람을 한쪽으로만 나오게 해 75%의 절전 효과를 내는 등 효율을 높인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다. 아예 선풍기로 돌아선 소비자도 많고요.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대형 가전 매장.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부쩍 늘었습니다. 에어컨은 계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날이 더워지면 판매량이 즉각 오르고 있는데 특히 방 안에서 즉각적인 냉기를 느낄 수 있도록 창문형 에어컨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는데요. 벽을 뚫지 않아도 되고 소음 문제도 많이 개선되면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효율 등급을 우선 고려하는 고객도 많아졌습니다. 조금 전기값에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효율이랑 성능이랑 가격 대비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가전업체들은 바뀐 냉방 트렌드에 맞춰 고효율 창문형 에어컨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풍 모드를 사용하면 소비 전력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에어컨뿐 아니라 집안 가전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하면 한 달에 약 8,000원가량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더위를 앞두고 전기료 인상에 부담이 증가한 만큼 에너지 효율을 먼저 따지는 소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전세 사기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한 이면은 중개사들이 있었다는 의혹, 사실이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 절반 가까이가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대인과 짜고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중개 보조인이 계약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 의심쩍은 측면이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안심해도 된다며 사기를 도왔다고 토로합니다. 임대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피해자가 50여 명이 넘고 한 60명 가까이 되는 지금 그 사람들이 공모한 일주일 뒤에 얼굴 모르는 바지 사장으로 변경됐고 그 뒤로 등동산 압류랑 세납이 걸렸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전세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중개사 200여 명에 대해 특별 점검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 41%인 99명의 중개사가 108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주인과 짜고 전세 계약을 한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은 비율제 입금제가 있어요. 비율제는 네가 뭐 얼마를 하든 광고비 내가 대주고 7대3, 5대5. 근데 입금비는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나한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만 줘라. 국토부는 적발된 108건의 위반 행위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한 건은 등록 취소, 28건을 업무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중개사 3,700명에 대한 2차 점검을 진행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나눠준다. 말이 안 되죠. 재선에 성공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얘기입니다. 대선 투표소 앞에서 직접 군중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 그런데도 튀르키예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투표를 마치고 지지자들과 마주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을 내밀며 환호하자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지폐를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건넨 건 200리라짜리 지폐로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였던 이날 선거에서 52%의 득표를 얻어 야권 단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대선 투표 당일 유력 대권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영상이 확산하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 투표 기간 심각한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과 서방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Biased media coverage and the lack of a level playing field gave an unjustified advantage to the incumbent. 재선 성공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이 열린 에르도안 집권 기간, 튀르키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국 현대사진의 대부로 불리는 이문식의 대표작 구직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 서울 명동 옛 미도파 백화점 대리석 벽 앞에서 구직을 호소하는 청년의 모습을 찍은 이 작품은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갑작스러운 실직은 곧 생계의 중단을 의미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직장을 잃어도 최대 9개월간 실업급여라는 명목으로 최저 생계비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회 안전망, 고용보험이 생긴 지 2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이 2018년 8만 2천 명에서 지난해는 10만 2천 명까지 늘었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일해서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163만 1,000명 중 직장 다닐 때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사람이 27.6%, 45만 명이나 되거든요. 참고로 실업급여는 세금을 전혀 한 푼도 안 냅니다. 이러니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 당한 걸로 해달라고 읍소하거나 안 해주면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해버리겠다는 그런 협박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 거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만 채우려고 8, 9개월만 일하겠다고 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는데 그래서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지난해에는 17.3%로 뛰어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문제로 꼽힙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데 전체 수급자의 73.1%가 여기에 적용되고 20대의 경우는 그 비율이 85%나 되거든요. 대다수 복지 선진국들은 실업급여 제도에 하한액을 두지 않거나 그 액수가 세후 임금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일할 때보다 놀 때 돈을 더 많이 받게 해놓고는 이걸 받아가는 사람들을 얌체 같다 하거나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냥 퍼주는 정책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일하고 쉽게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국가도 살고 개인도 살 텐데 그런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퍼준다?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도 이걸 그냥 놔두는 사람들도 책임 전가. 이 또한 일하지 않고 임금만 챙겨가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쉬어도 돈 준다는데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역도의 간판 박혜정 선수가 올해 꿈의 기록인 인상과 용상 합계 300kg을 들어올리겠다는 도전장을 냈습니다. 롤모델인 장미란 전 선수를 뛰어넘고 싶다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역기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며 구슬땀을 쏟는 20살의 여자 최중량급 박혜정. 지난주 아시아 선수권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 295kg으로 한국 기록을 세우고는 본인도 놀랐습니다. 예상하고는 뛰었던 건 맞는데 제가 진짜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장미란만 넘었던 꿈의 기록 합계 300kg에는 이제 딱 5kg 차. 장미란 체육관에서 올해 꿈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30에서 70은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계 기록으로 하면? 300입니다. 300. 고교 시절 정체됐던 기량이 올해 발전한 건 성인팀에 입단해 하루 4차례 훈련하고 쟁쟁한 남자 선수들과도 경쟁했습니다. 진짜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허탕하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런 편이어서 그래서 저희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고요. 세계 최강 중국의 리원원과 기록차가 37kg이나 나지만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 은메달이 가능한 수준. 언젠가 리원원은 물론 롤모델인 장미란의 기록을 넘어 세계 정상에 서겠다는 다부진 포부도 밝혔습니다. 2028년도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기록을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장미란 선수님께서 세웠던 기록을 깨버리겠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안화골절과 통산 100호 등 파란만장했던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마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팬 100여 명의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손흥민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 달 12일 축구대표팀에 소집돼 A매치 2연전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낮 기온이 오르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과 전북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남쪽의 비는 차츰 그쳐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비도 모두 그치겠는데요. 제주에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에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내륙에는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단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특히 위험 지수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 27도, 광주와 전주도 28도로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울산이 22도, 부산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륙은 습도까지 높은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